생산을 하는 쪽에서 노다지를 만나서 뭔가 터지면은 그냥 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아무튼 금 사업을 10년 정도 해봤지만은 중요한 건 북한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히토리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뭐 2억 만 톤이 넘는 매장량이 그리고 화폐 가치가 대략 65조 달러로 병을 찔러 병.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한겨울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더욱 심해지는 계절이죠. 그리고 여전히 북한 당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전력난입니다. 주요 발전소들의 노후화, 대북 제재,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전력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결책을 북중러 연대 강화에서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그리고 현재 상황, 러시아, 중국과 연대 강화가 북한의 전력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의 두진호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두준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와 김일혁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전력난은 언제나 심각하다, 여전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현장에 나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도 늘 잇따르고 있고요. 현재 북한의 전력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통계청 2024년입니다. 12월 이 발표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북한의 발전 전력량이 대략 한 250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량은 대략 한 6천억 킬로와트시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량은 우리나라의 4.3% 수준에 이렇게 좀 그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뭐 전력난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영향으로 뭐 북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력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야간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평양을 제외하고는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전기 공급 시간이 7시간이 채 되지 않고, 뭐 평안 남북도라든지 또 황해 남북도, 이 자강도를 포함한 관북 지방은 4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루에. 그래도 평양은 전력 사정은 좀 낫긴 하지 않아요? 뭐 민희 씨 평양 출신이니까 평양 여기 오기 직전에 사정은 어땠어요? 평양도 약간 지역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정은이 일하고 있는 중앙당 가까이에 있는 거기가 중구역인데 거기는 전기가 진짜 잘 오거든요. 거기 뭐 중앙당 간부 아파트도 있고 평양의 간부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거의 뭐 24시간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아요, 그쪽은. 근데 조금만 외곽을 벗어나면은 뭐 통일거리라든가 강북거리 같은 약간 대형 아파트들이 있는 외곽으로 가면은 한 일주일에 3시간도 보기 힘들 정도예요. 특히 겨울엔 일주일? 더 심각해요. 일주일에. 네, 겨울에는 거의 그냥 암흑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저희 할머니가 통일거리 쪽에 있는데 하면 그냥 전기는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출근 또 할 때도 보면은 공장이나 이런 데는 또 전기가 잘 와요. 공업용선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전압이 걸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는 그런 데로 오는데, 학교는 또 전기가 잘 안 오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전기 사정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격차가 심하네요. 네. 북한의 전기가 집값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오는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들은 집값이 뭐 건축한 지 오래된 아파트를 할지라도 집값은 비싸요. 전기가 잘 들어온다는 이유로. 평양도 같아요. 그래서 전기 잘 오는 지역하고 외곽하고 한 3배, 4배 차이가 나요, 아파트 가격이.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기준이 학교가 있고 없고, 네. 뭐 지하철이 있고 없고. 설세권 이런 거. 근데 북한에서는 전기세권? 전세권. 전세권이네요. 전세권. 전세권도 처음이네요. 전세권 인기가 많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력 씨,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북한의
최신 전력 상황은 이력 씨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 상황은 거의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쭉 거슬러 올라오다가 김정은이 어떤 방침을 했거든요. 뭐 나라의 재생 에너지 생산 이런 걸 많이 해서 전력 사정을 극복한다. 방침을 여러 차례 떨구긴 했어요. 네. 근데 2015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감이 보였는데 이게 달라지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확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전기 들어오는 게 정말 뭐 명절 때, 뭐 새해 때나 혹은 김씨일가들의 생일인 국가 명절 이때만 잠깐씩 맛보기용으로 줬었는데 이게 지방에도 예전에 비교해서 따따블 정도로 많이 이 전기 오는 양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깊이고 따지자면 그래서 평균 한 5-6시간 정도 지방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상황이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간 정도 그 정도씩은 전기가 와요. 오는데 단지 전기가 오긴 오지만은 형식적이라는 데 그쳐 있다는 게 이게 필요한 시간대는 안 오고 불필요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뭐 밥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전기밥솥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전기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이때는 정전을 시키고 또 사람들이 출근을 했거나 뭐 혹은 깊은 밤에 이럴 때만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적으로 전기를 주긴 한다 이걸 볼 수 있죠. 이 북한 전력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잖아요. 북한 내 전력 공급이 잘 되지 않은 건 혹시 언제부터였어요? 아마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정전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였는데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 98년 이때는 거의 전기가 없는 도시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로 해서 하루 종일 낮에는 그냥 밝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는 석유 등잔이라고 해서 그 캔 같은 데다가 석유를 넣어가지고 석유를. 네, 그 천심지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밤새 맞아요. 켰었거든요. 와. 조선시대 때 쓰던 거 아니야? 셀프 전기. 셀프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기 그 코 다음날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지고 막 천장에 시꺼멓게 그을리고 근데 그것도 석유가 좀 있을 때였어요 그나마 나중에 석유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사실 전기가 완전히 끊겼죠. 뭐 바닥난 게 전기뿐이 아니니까요. 사실 쭉 그래왔는데 김정은이 집권 시작하면서 초기에 전기가 좀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 김정은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많이 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를 하긴 했어요. 우리 전기 선물 받았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랬었는데 그때 잠깐 맛보기용으로 안 주던 전기를 뭐 아마도 몇 달간 정도 지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간상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약해서 사람들이 변압기가 있어서 가정용 변압기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부족한 거를 끌어올려서 220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변압기를 탁탁탁 키면 벌써 150이 된 게 그냥 뭐 110, 뭐 190 밑으로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도 변압기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변압기를 가진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저희 아버지가 뭐 가정적으로 좀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라서요. 그러니까 단지 저희 집에는 그 자동 변압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 변압기는 굳이 수동으로 이렇게 손을 건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필살기를 갖고 그냥 뭐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툭툭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전기 가고 있는 거를 다 우리 집으로 뺏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유. 범죄 행위 아닌가요? 예. 사실상 번제로 훔쳐갔어요, 봐야죠. 전기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남들 집에서 예를 들면 뭐 밥을 안 쳐서 밥이 한참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기가 막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와 있는데 분명히 와 있는데 누군가의 집으로 다 간다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뚜껑 열릴만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이력인의 집에서 전기 다 뺏어가는 거야. 이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동네에서도 저희 부모님들하고 다른 동네 그 남의 부모님들하고 다투는 현상을 몇 번 봤어요. 아니 너무 양심 없지 않냐, 뭐 또 취했냐 하면서 계속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여러 번 목격했고요. 누가 이겼어요? 그냥 나눠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합의했어요? 뭐 이기고 지고 했나 북한에서는 워낙에 이게 또 뇌물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어떤 뭐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또 워낙에 또 돈 주면 뇌물 주면 또 뭐 북한들도 와서 주머니에 찔러주는 사람 편을 들어줘요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뭐 워낙에. 아니, 저희 집은 수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툭툭 올리는 거.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 자동 조절 변압기 딱 이렇게 있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이구나. 어. 벌써 가격 저는, 자체가 네, 그게 이게 필수예요. 잘 사는 집이구나. 일반 변압기 한 10대 값 이상 정도 그렇게 물렸으니까요. 근데 이력 씨 얘기 들어보니까 2022년부터 북한의 이런 전력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러시아 전쟁과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북한의 전력난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또한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중러의 연대 강화가 북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일단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죠. 땅 부자, 핵 부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밀, 보리, 규리, 호밀, 옥수수 생산량이 세계 5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이제 북한이 어쨌든 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로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식량이나 에너지로 일종의 현물 결제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전기 상황이 나아져서 심지어 뭐 전기 플렉스를 할 정도로 어떤 사회 인프라 시설이 좋아졌다는 건 러시아하고의 연관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2023년 4월과 5월에 러시아의 뭐 알타이나 이런 노보시비르스크를 포함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으로 각각 한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1,280톤이 이렇게 좀 유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를 포함해서 대략 한 최소 2,000톤 이상의 농식품이 이 북한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식량 가격도 안정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즘에 평양에 보면은 짜장면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예전엔 짜장면을 맛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짜장면 많이 먹어라.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비를 매우 장려하는 거죠. 야, 러시아와 북한과의 연대가 북한의 식생활까지 바꿔놓는 짜장면 연대로. 짜장면 연대로. 짜장면 연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수까지 생기겠어요.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난 또한 러시아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동맹 관계를 복원한 이후에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조금 이렇게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서 경제 협력 분야로 그 협력 분야를 좀 넓혀가고 심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5년 10월입니다. 북한의 김유일 이 전력공업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시빌요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 만난 목적 자체가 이제 북한의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화력 발전소의 현대화 좀 방안을 추진을 하고 현대화를 하려면 어쨌든 뭐 그 분야에 특화된 노동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러시아에 좀 조력을 요청을 한 부분들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북한 최초의 화력 발전소인 평양 화력 발전소나 그리고 북한 최대의 화력 발전소인 이 북창 화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냉전 시기에 소련의 지원으로 그런 만들어진 발전소들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에너지 소비 구조상 대략 한 40% 정도가 화력 에너지로 이렇게 좀 공급이 되고 전력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앞으로 손을 좀 많이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협력을 많이 넓혀가고 있네요. 네, 평양화력발전소랑 북창화력발전소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평양화력발전소는 평화력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0분이면 가요. 어. 네, 거기는 진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유명했냐면 뜨거운 물 나오는 목욕탕이 제일 유명했어요. 아, 온수가. 네, 평양에 있는 목욕탕들 대부분 보면은 그냥 한증 칸이 좀 뜨겁고 대체로 다 찬물이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이제 씻고 한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화리역 거기 목욕탕에 가면 완전 뜨거운 물. 진짜 뜨겁다고 해서 살이 될 정도예요, 진짜로. 어떤 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물이 나오는 목욕탕이 되게 많으니까 일요일만 되면은 새벽부터 거기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목욕하고 오고 막 그랬던. 그리고 제가 살던 그 평천구역이 평화역에 있다 보니까 전기가 중구역 다음으로 잘 오는 곳이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 덕을 좀 많이 보곤 했었는데 이거를 뭐 러시아가 지어줬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 아, 주민들이 모르고 있군요. 네, 우리가 지은 줄 알았죠. 어쨌든 러시아가 도와줘서 목욕탕 오픈런을 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예, 뭐 어쨌든 이런 발전소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죠. 그래서 운영이 어렵고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특히 뭐 러시아나 꾸준히 현대화 작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요청을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라 하면 최근의 모습은 아니고 2010년대 뭐 중반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이 핵실험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러 관계의 이런 특수성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좀 주저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북한 특수작전군 그리고 뭐 전투공병이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또 러시아의 이 전쟁에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가 또 북한을 도와서 또 민생 경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면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아요? 북중 관계도 그리고 북러 관계도 다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북한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실 관계인 겁니다. 아, 의무적인.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북 제재를 피해서 혹은 대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사실은 북한을 지원을 해왔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보내는 정제유가 100만 배럴이 넘고요. 2025년의 경우에는 120만 배럴을 넘는 걸로 우와. 이렇게 좀 파악이 된 겁니다. 120만.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정제유의 30% 이상을 사실상 러시아 단독으로 이렇게 좀 해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유엔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대북 정제유 원유는 사실 50만 배럴로 이렇게 대북 공급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뭐 대놓고 위반하면서 이제 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북한의 전력을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뭐 2018년의 경우에는 이 대북 제재로 최악의 북한의 어떤 전력난을 겪던 시기에 중국이 제재를 피해서 대규모 어떤 발전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아름 많이 도와준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뭐 수력 발전소들, 대표적으로 압록강 인근의 수풍 발전소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 시설들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과 또 중국이 손을 잡아서 그 시설들을 좀 확대하고 또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합작으로 하면서 운용을 해왔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도 이런 노후화된 설비들을 중국이 이렇게 좀 지원하는 모습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화력만큼이나 수력발전소가 주요 전기 공급원인데요. 김정은이 집권 시기에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라는 것을 완공을 크게 했다고 TV에도 나오고 엄청 홍보를 큼지막하게 했어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댐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 이런 위험천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우리들만의 기술력만으로 이 댐을 건설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량으로 모든 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크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외국의 기술자들을 모셔다가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댐은 우리 기술력으로 아직 부족하다라는 기술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고요. 네, 북한에서는 사실 이 화력 발전소보다 수력 자원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구조 에너지 설비 공급 구조로 봤을 때 북한의 수력 발전소를 통한 전기 공급이 한 60%, 40%가 이제 화력 발전소를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 수력 자원의 경우에는 2010년과 비교해서 한 24% 정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 수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넘는데. 그런데 혹시 북한이 이 수력으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네. 수출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한이 수출할 게 있나요? 내수용도 부족한데. 네, 그러니까 안에서 다 소화하기도 부족하죠. 주민들이- 소문에는 이미 전부터 났어요, 사실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에서. 내 나라 인민들은 배 걸리고 전기도 구경 안 시키고 못 입히고 하지만 수출하는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월등하다라는 얘기할 만큼. 외국인들이 북한 전기를 쓰고 있어요. 북한 전기를 왜 사죠? 자, 그러면은 실체를 확인해 이해 안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쓸 전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네. 진짜 수출해요, 박사님? 2021년 뭐 중국도 전기난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전기를 수출을 했는데요. 중국에요? 대박. 세부 통계에 따르면 약 413 기가와트시, 뭐 달러로 치면 대략 한 1,19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이 꾸준히 전기 수출량이 좀 늘었는데 중국 해관 총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한 2,220만 달러 규모의 전기를 중국에 수출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진짜군요. 뭐 그간에는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광물 자원이 또 북한에 네. 풍부하고 또 중국과 뭐 손을 잡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팔면서 외화벌이를 했던 이제 북한인데 그 또한 대북 제재로 네,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 네. 머리를 쓰고 했던 게 이제 이 전기를 제상국에 뭐 중국에 판매하는 수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수출 역군의 북한의 모습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회피하고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목적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특별한 설비 없이도 이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곳 중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챙기는 것보다는 외화벌이가 네. 우선이다라는 북한 내부의 어떤 속내랄까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가 좀 현대화 과정을 거친다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외에 또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네, 어쨌든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혈맹 관계로 이렇게 치닫고 있고 러시아 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상당히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군사 안보와 이제 경제 안보가 통합이 되는 그야말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북러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 물자까지도 아마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에 꼭 필요한 첨단 기술의 비타민과 같은 히토류가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같은 존재.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진짜 북한에 히토리오가 있어요? 과거 이제 북한이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다라고 이렇게 블러핑 선전선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 2013년 영국계 국제 사모펀드입니다. SRE 미네랄스와 북한, 조선, 천연 자원무역회사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 투자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조사를 통해서 평안북도 청주 광산에 히토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뭐 2억 만 톤이 넘는 우와. 매장량이 이렇게 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화폐 가치가 대략 65조 달러로 추산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럼 병을 찔러 병.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정도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이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안다면 그냥 뒀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요. 그냥 뒀다는 건 또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죠?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덩샤오핑 이 집권 시기부터 사실 히토류를 국가의 전략 물자로 관리를 해왔죠. 뭐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바로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시기부터 이어졌던 중국의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재 세계 히토류 공급의
60%에서 70% 사실은 그 이상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뭐 어떻든 중국은 세계적인 히토류 생산국이자 글로벌 최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당연히 히토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2013년부터 북한도 중국에 히토류를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뭐 2014년 5월에는 55만 달러 상당의 히토류 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뭐 그 이후에도 대북 제재로 주요 수출품 석탄이 막히자 이런 히토류를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고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밀수출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밀수출. 러시아와의 경우에도 2023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부 간 경제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뭐 금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히토리와 같은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공동 지질 조사에도 합의를 했고 8월에는 북한 지질학자들이 러시아의 이 금광 산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이르쿠츠크 지역에 가서 국립연구기술대학교에서 우라늄 등을 포함한 광물 탐사 공동 연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네. 진짜 극한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히토류는 사실 민생 경제에서도 우리 굉장히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방산 산업에도 빼놓을 수 없는 첨단 군사 기술의 비타민과 같은 그런 것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도 해보니까 배터리도 막히지, 반도체도 막히지, 히토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채굴이라든지 생산 설비는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치 후발주자처럼 이제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뭐 러시아 최대 히토류 매장지인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톰토르 개발 사업을 지시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도 히토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과 철광석과 같은 지하 광물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와 또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주목받는 히토류. 이 히토류가 북한에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북한의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북한에는 히토류를 비롯해서 여러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 자원들을 살펴보면 금, 철,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몰리브덴, 히토류, 석탄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정확한 매장량에 대해선 공개된 바가 없지만 금은 2,000톤, 철 5천억 톤, 무연탄 45억 톤가량 매장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철과 석탄은 과거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는데요. 전체 수출액의 5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화된 대북 제재가 발효되면서 주요 광물 수출이 막히게 됐고 북한의 광산업에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광물을 수출 중인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철과 석탄을 자유롭게 수출하던 때와 비교하면 그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만 텅스텐과 몰리브덴 같은 대북 제재를 피하는 일부 광물들을 수출하며 외화벌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1순위였던 지하 자원. 한때 우리나라도 북한과 함께 지하 광물 개발에 나선 적이 있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이 하루속히 재개돼 북한의 광물 자원이 다시 한번 평화의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하 자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나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뭐 부르는 노래가 금은보화 가득한 내 나라, 뭐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 뭐. 항상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김정일 시기에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광물을 캐려고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이제 그 북한 안에 보면은 중국 광산 기업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성택이 있을 때 장성택이 외화벌이 사업도 많이 주관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진짜 눈으로 봐도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네. 북한에서는요, 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자금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력 씨가 또 금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저도 북한에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에요. 이미 부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부자여가지고 괜스레 내가 나만의 좀 꿈을 좀 펼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뭐 독립을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금인데 이 금 사업을 거의 한 10년 정도를 제가 했거든요. 오, 오래 했네요. 네, 했었는데 사실상 뭐 북한에서 돈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 치고 최소 한 번 이상씩은 금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을 직접 뭐 채굴을 해서 한마디로 발굴을 하는 방식이 있고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매매로 해서는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꼭 생산을 하는 쪽에서 노다지를 만나서 뭔가 터지면 그냥 중간에 벼락 부자가 되거든요. 아, 노다지 캐면 예. 그거 매매하고. 저도 북한에서 아무튼 금 사업을 10년 정도 해봤지만은 중요한 건 북한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을 캐려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계속 캐던 자리에서는 금을 계속 캘 수 있는데 혹이라도 어떤 뭐 상급 기관에서 뭐 간부들이 이걸 뺏기도 해요.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면 다른 지역에 가서 금을 캐려고 할 때 탐사를 먼저 해요. 탐사. 예, 금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있냐 없냐.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 시료를 뜨가지고 보면은 광물 자원은 맞는데 이게 무슨 뭐 철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동이 될 수도 있고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알아야 되니까. 이런 일반 자원들은 많은데 이게 뭐 엄청난 돈이 되는 그런 자원들이 아니니까 이건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눈에는 금만 찾는 거죠. 아, 금만 보이는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북한에는 광석이 풍부한 것만은 분명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걸로 얼마나 돈 버셨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한 달에 버는 거죠. 한 달에? 예. 그렇다면 북한에 매장돼 있는 히토리도 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히토리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개발이 시작되면 북중러 동맹의 연대 강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연결고리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예, 히토류를 다 가지고 있고 차별점이 있다면 중국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됐고 유통망까지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는 히토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채굴하고 정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다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미중 지금 패권 경쟁이 뭐 단순히 군사 안보를 넘어서서 기술 경쟁, 에너지 경쟁까지 막 온 다방면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북중러가 하나의 중요한 권위주의 연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이렇게 확립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올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축입니다. 신축.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 자동차 교량과 함께 평행하게 기존에 있었던 철로에 대한 현대화 공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작업도 2026년 말까지 끝나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 재화와 어떤 제품들의 유통을 가속화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지질 조사 본격화하게 되면 북한의 히토류 등의 주요 광물 상품성이 확인이 될 것이고요. 이런 뭐 수익금을 통해서 또 전력난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여력들을 확보를 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인한 북한의 전력난 해소는 대북 제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전력이 급한 북한은 꽤 오래전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 박사님 그 정체가 뭔가요? 바로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태양열, 풍력, 심지어 지열 등의 에너지가 그 대안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이 재생에너지에 뭐 관심을 가진 북한이 2013년에는 재생에너지법을 이렇게 좀 제정을 했고 또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풍력, 지열, 태양광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또 북한에서 에너지를 네, 네, 맞아요. 네. 전력을
기존의 화력과 수력으로부터 오는 공급 효율이 떨어지니 다른 걸 좀 쥐어짜서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어쨌든 태양열 등의 이 자연 에너지들을 적극 독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북한 뉴스 보다 보면 집이나 건물에 그 태양광 패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북한에서도 실제로 태양광 많이 쓰나요? 2010년에 생겼을 때는 뭐 지역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간부네 집에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희한하게 보는 그런 물건들이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015년, 17년 그래서 이때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정에 30와트짜리를 써요. 30와트. 예, 30와트짜리가 그래야 가로 세로 30cm 안팎이에요. 그죠? 그 정도 되는 사이즈에 이게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 가정마다 한 개씩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다 보유할 만큼 그 정도가 2015년에서 17년 때 다 퍼져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해 잘 드는 곳에다가 놓아서 여기서 나오는 그 태양광으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무슨 도물 같은 거를 그 물을 끓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난방에 이용도 하고요. 또 배터리를 충전해서 방 안에 전기나 혹은 TV 같은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요. 평양도 이제 김정은 되고 나서 뭔가 베란다에 하나씩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뭔가 했더니 태양광 뭐 패널이라고 그냥 그 햇빛만 받으면 전기가 된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신기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당국이 챙겨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장마당에서 파는 중국산 이런 거를 개인들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사서 쓰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희귀하니까 다들 이제 밤에 까딱하고 그거를 수거를 못하면은 훔쳐가는 거예요 베란다에. 아, 도둑. 네, 뭐 북한 도둑은 그랬어요. 네, 서슴치 않아요. 그냥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걸 띄워갖고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낮에는 걸어놨다가 밤에는 들여놔야 된다고 무조건 네, 그랬었어요. 태양광 쓰라고 홍보하는데 정작 지원은 없다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 태양광로 전력 부족은 해결한 거예요? 아직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예, 넉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기만 해결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본적인 전기하면 일단 밝아야 뭐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비추는 용도는 해결돼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TV를 보거나 혹은 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용량이 또 크되거든요. 부자쯤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와트짜리 자체가 100와트짜리 같은 거를 몇 장을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큰 블록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생산하는 전기로 대용량의 그런 배터리들을 몇 개씩 놓고서 충전을 해가지고 변류를 해서 뽑아서 이렇게 뭐 밥도 해 먹고 뭐 냉동도 하고 돌려 쓸수 TV도 있군요. 보고 뭐 물론 뭐 밝기 하는 용도로도 쓰고 다 하는 거죠. 부자들만 네. 돌려줄 수 있어요. 평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니까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태양광이 붙어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서도 잘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승용차 배터리를 갖다 쓸 때도 어떤 집은 제대로 전지도 없는 집도 있었거든요. 평양이 더 심해요. 그런 빈부격차가. 그래서 아무리 이런 태양광이 많이 장마당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그걸 이제 효과를 못 보는 주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전력 공급의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황당한 장치를 좀 개발했다고 해요. 참 말도 어려운데 개통 병렬형 역 변환기입니다. 즉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하고요. 또 교류 전력을 전력 계통의 병렬로 연계하는 민주주의 국가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그런 장치인데 이제 이 장치를 북한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 가정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수집한 전력 일부를 국가 전력망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확보한 태양광 에너지들을 국가로 다시 불 안 켜지는데? 뺏기는 거죠, 사실상. 네, 불 안 켜지는데 네, 보내요. 국가로 보내는 이런 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은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어서 국가 전력 생산에 이바지해라. 네, 이바지해라라고 하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선전선동을 그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게 나는 국가에 한 줌의 힘이라도 보태는 게 북한 주민으로서 이 인민의 자각적인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요, 그걸. 개인이 얻은 에너지마저도 국가로 환수되는 네. 북한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에너지 외에 또 다른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풍력 발전이 있는데 북한 단독의 기술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때 러시아하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그뭐 대환경, 뭐 정치적인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최근에는 함경남도의 함흥 청년 1호 발전소에서 수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 이렇게 의한 혼합형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탄가스를 이용한 이 전기를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주 전료로는 가축의 분뇨라든지 벼의 겨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유기물질의 분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특히 농촌에서는 전력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충당 용도로 메탄가스 활용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평양에 강남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평양시 고등학생들이 단골로 농촌동원을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벼가스 발전소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벼농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곡창지대는 황해도 쪽인데 평양 주변에다 했다는 거는 평양시 전기를 어떻게 좀 충당을 해보고자 아마 여기다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벼가스 생산하는 발전소 이 가동이 돼요? 역시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외형을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 한때는 그게 전기가 생산돼서 그 과정에서는 그 전기를 물론 충분히 보고 있다고 들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전기턱을 좀 톡톡히 벌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좀 소문이 잘 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형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네, 근데 탱크가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시신도 못 썼어요. 신도 못 잡고 살점을 주워다가 장례를 치렀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문제가 좀 크게 좀 시끌벅적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될까 봐 분당 책임비서가 당시에 그 유가족들한테 그 무슨 보상금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지원금 같은 것도 좀 아끼지 않고 줬고 뭐 훈장도 좀 준 것 같아요. 무슨 뭐 공로 메달 같은 것들도 좀 주면서 일을 잘 하다가 이렇게 순직했다라는 식으로 좀 무마 그런 행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사회면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네. 기사가 나왔을 텐데요. 무마를 했군요.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이고 있지만 북한 전력난 대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라늄, 즉 원자력이 답이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죠. 북한 또한 민수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꿈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후반까지는 핵 물리학 등 주로 이제 이 물리학자 위주로 러시아에 유학생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냈고요. 2010년대 초부터는 이 원자로 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 공학 분야 후속 학문 후속 세대들을 많이 또 러시아에 보내서 좀 공부를 이렇게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자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학생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얻어내고 또 전문가들을 키워서 원자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의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꾸준히 꺼냈더라고요. 네. 2017년 5월 당 간부 대상 비공개 연설 당시 전력급 사정이 절박하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건설을 재촉했다. 이렇게 일본 마니치 신문에서 공개하기도 했고요. 2019년 신년사에서 청정 에너지에 함께 원자력 발전을 언급도 했어요. 자, 북한의 핵 에너지 프로그램 원천 기술이 소련에 기반을 뒀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한다면 역시나 러시아가 지원을 해야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민수용뿐만 아니고 네. 이중용도 목적, 군사 목적을 염두에 둔 이미 원자력 뭐 그런 협력들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해외 원자력 프로젝트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노동신문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 이 로스아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들과 어떤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건설 및 이 민수용 핵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했고 또 북한 매체가 이 러시아 원전 사업을 연일 이렇게 조명을 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주변 국가의 국제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고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또 군사 목적을 위해서도 소형
원자로라든지 SMR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역시 지금처럼 북러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없기 때문에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얻고 그런 부분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산, 다진, 뭐 해금강, 철산, 순천, 평성, 해산, 평산, 금천 등 북한에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 4천만 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력 생산 용도로만 쓴다면 전력난 해소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과연 전력 용도로만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이거 문제죠. 과연 북러 협력해가지고 민수용 순수한 그런 원자력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에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 핵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 조약에서 원자력 협정에 대한 부분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NPT 체제에 속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북한을 상대로 러시아가 원자력 협력에 대한 의지를 문서화 제도화했다는 것은 그냥 북한 핵보유국주의를 인정을 했고 그것이 민수용이 됐든 또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이중 용도로 전환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북한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지를 저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에너지 어려움들을 전력 공급의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동맹 국가로서 더군다나 지금 뭐 전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핵심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의 필요를 이렇게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좀 충족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북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 김금옥함이라고 알려진 전술핵 잠수함을 선언은 했지만 아직 능력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 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북한이 자극을 받아서 더더욱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 그 모터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을 엄청나게 요청을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북한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무기 제조에 그 전기들을 쓰기보다 먼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